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날씨가 춥지요. 예, 이런 날씨를 무릅쓰고 또 수업에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80쪽이죠. 그 큰 5번에 현금 수지 측정 부분부터 들어가 보면 되겠어요. 물론 그 전 단계인 화폐 시간 가치 부분은 제가 기초 수업에서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화폐 시간 가치 기본적인 개념하고 역수관계 정도만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기본 수업 때 이어갈 테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80쪽에 5번을 보시면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제목 아닙니까? 예, 제목을 잘 보시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제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제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금 수지의 측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째, 문제를 낼 때는요, 수지라는 말 대신에 흐름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수지와 현금 흐름은 같은 표현이라는 것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일상생활 용어에서도 뭔가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야, 오늘 수지가 맞았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수지라고 하는 건 들어오는 수입 또는 수익과 나가는 지출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떡고물과 나로부터 나가는 지출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얼마의 수익이 남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수지의 측정이란 말은 결국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얼만큼 되는가를 구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잠깐 복습을 하면, 첫 번째 투자론 들어갈 때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소득이득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득은 부동산을 보유 운영, 부동산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운영해서 이용해서 얻는 이익을 소득이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득이득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 수입인 거예요. 자, 부동산 임대에서 수입을 얻었다면 그 부동산 판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운영, 즉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인 임대 수입은 소득이득에 해당이 되죠. 또 반면에 자본이득이란 말은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얻는 이익인데 대표적으로 양도차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부동산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의 측정이 현금 수지의 측정이고,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럴 때 이 소득이득은 결국 임대 수입의 계산이 될 것이고, 자본이득은 양도차익 또는 매매 차익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각 소득이득을 계산하는 게 영업수지의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득의 계산이 지분복귀액의 측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구조 파악하십시오. 현금 수지는 투자로부터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익이 얼만큼을 남는가 이걸 구하고자 하는 과정인데,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은, 이익은 크게 두 가지, 부동산의 보유 운영을 통해 얻는 소득이득과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얻는 자본이득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때 소득이득의 계산이 영업수지의 측정이며 자본이득의 계산이 지분복귀액의 측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도 잘 물어보고 어떤 값을 이용한 계산 문제도 상당히 자주 물어보는 편이지만, 출제 빈도나 비중을 따져본다면 지분 복귀액보다 영업수지 측면이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거기 2번에 보면 영업수지 계산 나오죠. 그러면 출제자에 따라서 2번 영업수지의 계산을 다르게 바꾼다면 소득이득의 계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영업수지 계산 공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업수지 계산 공식을 모른다. 그 말은 투자론 공부를 헛했다는 말과 같을 정도로 대단히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앞 글자 따면 가공기유 영순부 세전세 세후. 자, 이렇게 좀 공식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암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 선생님마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가르쳐도 그 암기법은 모두 동일하니까 어떻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여러 선생님의 암기법을 보다가 내가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어떤 방법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면 이 가라는 게 가는 총소득 또는 조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이 총이라는 말은 영어로 토탈이잖아요. 근데 토탈은 그 일본식 표현으로 바꾸면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소득과 조소득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어떤 분은 가능 조소득이라고 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출제자는 가능 총소득이라고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총소득과 조소득은 둘 다 토탈의 뜻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능 총소득은 뭐냐면 단적인 예로 자, 투자자 곰돌이가 어떤 상가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럼 상가 내에 여러 점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점포의 임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임대수입 또는 임대수익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아니라 그 상가라는 부동산을 운영하여 얻는 이익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런 임대 수입의 계산이 결국은 영업수지의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상가라고 전제했을 때 상가 내에 점포 수가 10개인데 점포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0 곱하기 100만 원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가능 총소득은 1000만 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그 상가 내 점포가 공실 없이 100% 임대가 다 되었다고 가정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얻게 되는 최대한의 소득을 뭐라 그런다? 가능 총소득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능 총소득은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단위당 임대료를 우리가 상가에 연결시키면 점포당 임대료가 되고 또 임대 단위수는 점포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점포수 곱하기 점포당 임대료 해주면 그 임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최대한의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계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업수지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월 임대료가 100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월 100이다 이렇게 썼다면 여기에 또다시 곱하기 11을 해야 맞는 값이 나와요. 오케이? 왜냐? 영업수지의 계산은 기본 계산 측정 기간이 연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월 100만 원씩 10개 점포로부터 1000만 원 들어오겠지만 연소득이 기준이니까 거기에 곱하기 11을 하면 이때 이 조건에서의 가능 총소득은 1억 2천이라고 해야지 1000만 원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다시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요령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100만 원 써놨잖아요. 그럼 1000만 원 해놓고 계산하시면 돼. 근데 상대방이 월 100, 매월 100 이걸 썼다는 건 출제자 입장에서 너 이거 연소득을 계산하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냥 100 쓰면 아무 생각 없이 곱하기 점포수만 하시면 되는 걸 매월 100 이 말을 썼다는 건 출제자 입장에서 여기에 곱하기 12 해가지고 연간 소득을 구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조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의 표현 자체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이 뭐냐면 공실 및 불량부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공실 및 불량부채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공실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임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게 되지 않아요? 그게 공실이에요. 근데 불량부채는 임대는 되었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불량부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결국 공실과 불량부채는요. 잘 생각해봐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의 뜻입니까?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온다는 의미입니까? 예, 들어올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계 쪽에서는요. 돈이 나갈 때를 지출이라고 말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지금 공실 및 불량부채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의 개념 맞죠? 따라서 절대 조심할 것, 공실 및 불량부채 나왔을 때 지출이란 말이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장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현금 유출이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그 나중에 제가 같은 말을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 말씀만 드린다면 기출문제에서 불량부채를 갑자기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이라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우리 수험생들이 맨날 공실 및 불량부채만 봤는데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이 뭔지를 몰라서 전부 틀렸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조금 전에 불량부채는 임대는 되었는데 임차인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죠. 오죽하면 월세를 내지 못하고 토꼈겠습니까? 그럼 월세 내지 못하고 토낀 그놈 붙잡아봤자 그놈으로부터 월세가 나올 수 있는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불량부채란 말 대신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이라고 냈는데 그 말 뜻을 모르고 우리는 전부 초토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죠. 30년 내내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지만 나올 때마다 문장 표현이 바뀔 뿐이다. 결국 우리가 거기서 헤매게 된다는 건 말뜻도 제대로 모르고 현장에 간다는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웃긴 건 그게 말뜻이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말뜻을 풀어가지고 이것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복잡해요, 싫어요, 하긴 뭐 너무 힘들어요, 안 해버려요. 그 쉬운 것만 찾아간다는 거죠. 제발 그러지 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입 또는 기타 소득을 더해준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기타거든요.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봐요. 분명히 영업수지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임대를 통해 얻는 수입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이제 상가를 보게 되면 상가 내 각 층마다 자판기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자판기 운영 수입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또 옥상에 보면 큰 광고판 같은 거 있거든요. 그 광고판 같은 경우도 전부 임대하는 거예요. 그럼 광고판 임대 수입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주차장 광고판 또는 자판기 운영 수입은 그 자체가 임대 수입인가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임대 수입은 임대료잖아요. 근데 자판기나 주차장 수입은 임대료 수입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 수입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타를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것도 맨날 기타 수입 그러다가 이제 출제위원이 우리 수험들 다 맞추니까 이해 격분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영업외 수입, 영업외 수입. 이때 영업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임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가 아닌 수입 맞잖아요. 근데 말뜻을 모르고 맨날 공식만 외우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영업외 수입 그러니까 어머 얘는 뭐예요? 기타 소득은 아는데 영업외 수입은 모른다고 또 틀려요. 근데 기타란 말과 영업외, 임대 수입 이외이란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오케이?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죠. 이걸 더해주면 이제 뭐가 되어요? 유효 총소득. 근데 유효 총소득은 결국 뭐냐면 이 공식상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뭐라 그런다? 유효 총소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 빼는 값보다 더해주는 값이 크다면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보다 기타 수입이 더 크다면
그 말은 빼는 것보다 더한 값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가능총소득보다 유효총소득이 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컨대 얘가 빼는 게 100이고 더하는 게 200이라면 빼는 값보다 더해주는 값이 더 많으면 가능보다 유효총소득 값이 더 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그런 구조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공식이 암기인 거지 그냥 가공기 외웠다고 그게 암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전부터 최근까지의 패턴은요. 이 공식을 자유자재로 문장으로 만들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컨대 한 가지 재밌는 패턴이 뭔지 알아요? 과거의 출제 패턴은 순서대로 뺐다니까. 어떻게?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공제 빼고 공제하고 기타 수입을 합산한 값이다. 맞죠? 그 말이 뭐예요?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구하는 값이다. 이 말 아니에요. 맞아요? 오케이? 근데 요새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 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유효총소득의 기타 소득을 합산하고 공실 및 불량부채를 공제함으로써 가능총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해도 같은 말이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문장을 쓰느냐 거꾸로 올라가느냐 엎어치든 매치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순서대로 외우다 보면 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배운 적 없다고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응용이 안 되거든. 그냥 요 순서대로만 기억했거든요. 그러나 최근 기출 패턴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건 위로 올라가건 자유자재 어떤 문장이 나와도 자유자재로 OX가 판단이 되지 않고는 공식을 외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기초다 보니까 할 말 많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자, 유효총소득에서 다시 뭘 뺀다? 영업경비. 이 영업경비도요, 그냥 뭐 운영비용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업경비 속에 예컨대 아니 사무실 운영하려고 해봐요. 전기, 전화, 수도요금 내야 될 거고 재산세 같은 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주로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을 알고 있느냐 이걸 위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단순 암기사항인데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 그러면 공부감소대예요. 이때 공부감소대가 뭐냐면 첫 번째 공은요 위에서 보셨던 공실 및 불량부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는요 조금 이따 보시게 될 부채 서비스액이란 것이 있어요. 감은 감가상각비고요. 그 다음에 소는 영업소득세, 또 대는 대수선비예요. 이 대수선비나 수선비 의미는 세법에서 배우실 테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개론에서 대수선비란 말이 나와도 의미 같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개론은 그냥 이런 내 항목들이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구분하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공부감소대 5가지 항목은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영업, 즉 임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순수익이 얼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것도요, 잘 보세요. 여기를 좀 구분해가지고 여기만 나눠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일단 순서대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함으로써 순운영수익 또는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순영업소득의 영업경비를 가산하여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 해도 맞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니 여기서는 유효에서는 영업경비를 뺀 값이지만 순영업소득 입장에선 영업경비를 더한 값이 유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산수가 좀 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200에서 50을 빼면 얘가 150이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150에서 50을 더해야 2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문장의 어떤 자유자재의 어떤 표현 자체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은 가공교육 영순부 요 순서만 기억해도 기초 단계에선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를 뺀다는데 이 부가 뭐냐? 부채 서비스액을 뜻해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일단 부채가 포인트인데 부채는 빚이잖아요. 그럼 남한테 돈을 빌렸다, 빚을 졌다.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합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원리금 상환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으면 이 말이 뭐예요? 자,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얻는 수익에서 빚 갚는 돈을 빼주면 세금을 내기 전에 현금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복습해봐요. 수지라는 말은 흐름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세전현금 수지와 세전현금 흐름은 같은 말이고요. 수지의 수는 수입이고 지는 지출이니까 들어오는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을 빼주면 남는 떡고물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전현금 수지를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세공제전 수익. 세공제전이란 말은 세금을 빼기 전에 수익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전현금 수지와 세공제전 수익 또는 세전수익은 모두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세금 빼기 전에 단계의 뒷단계는 세금을 뺀다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맨 처음에 세전이잖아요. 그럼 세금 빼기 전의 뜻이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세금 빼겠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영업소득세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세를 빼주면 당연히 그 다음은 세금 빼고 난 후니까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기본 수업 때 보면 여기 영업소득세 구하는 공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건 따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넘어가기 좀 서운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준 값이 세전현금 수지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복습을 좀 해보시면 내 돈은 자기 자본 또는 지분이라고 말하고 남한테 빌려온 돈은 타인 자본 또는 부채라고 말한다는 건 기억나시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타인 자본, 부채가 한 푼도 없다면, 즉 남한테 빌린 돈 한 푼 없이 전액 자기 자본 또는 전액 지분으로만 투자를 했다면 남한테 빌린 돈이 없으니까 갚을 빚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부채 서비스액을 뺄 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 안 빼잖아요. 뺄 값이 없잖아요. 그때는 순영업과 세전현금 수지값은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장이 자주 나왔냐면 전액 지분 투자 시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던 지문이 뭔지 알아요? 틀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을 빼기 전의 값이므로 세전현금 수지보다 항상 큰 값을 갖게 된다. OX. X예요. 항상이 아니잖아. 같을 수도 있잖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 하면 그래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나온 게 세전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남한테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이 세전현금 수지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건 맞죠.
예, 그때는 대부분 또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전액 지분, 경우에 따라서는 내 돈만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때에는 세전현금 수지와 순영업소득 값이 같을 수도 있을 텐데, 항상 순영업소득이 크다 그러면 항상이란 말 때문에 그 지문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모든 문장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어보면 그냥 자동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어봤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헤맬 때 우리는 맨날 했던 말이니까 이거만 나왔냐면서 곧바로 OX가 체크가 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찍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정도 가볍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1, 2월, 3, 4월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지분 복귀액 계산 그러죠? 이건 팔았을 때, 부동산 처분, 부동산 팔았을 때 얻는 이익, 즉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을 구하는 값 계산을 뭐라고 한다? 지분 복귀액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지분 복귀액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지분 복귀액인데 이때 지분은 지분 투자자를 의미하거든요. 예. 제가 기초니까 그런 말씀 안 되는데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면 투자자가 크게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지분 투자자가 누구냐?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투자자라고 하는 그 분을 개론에서는 지분 투자자라고 해요. 그럼 저당 투자자가 누구냐? 은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 금융기관을 우리 개론에서는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저당 투자자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 지분 복귀액에서 지분은 무슨 투자자를 의미한다? 지분 투자자.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투자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복귀한다는 건 돌아간다는 의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분 복귀액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투자자에게 나중에 그 부동산 투자 대상 부동산을 팔았을 때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쯤 되니 이걸 구하고자 할 때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문제를 읽으시거나 문장 해석하실 때 지분 투자자 그러면 투자자, 저당 투자자라고 나오면 은행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푸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컨대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니까 저당 수익 그러면 저당 투자자의 수익이에요. 즉 은행의 수익이에요. 그럼 은행의 수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자라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이자 그럼 금방 알아들을 걸. 저당 수익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지 이게. 또 지분 투자자 즉 우리 입장에서 그냥 투자자에게 남는 돈 이러면 될 것을 지분 수익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니까 이게 알면서도요 순간 멈칫하잖아요. 가만 지분 수익이 무슨 뜻이었더라 이러면서. 근데 그 멈칫을 막고자 하려면 계속 무한 반복해서 나중에는 아예 글자를 보는 순간 자동으로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지라고 머릿속에 저장된 걸 끄집어내려는 그 순간 이미 계속 문장마다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찍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분 복귀액 계산은 간단해요. 거기 보면 굳이 제가 쓸 것도 없는데 거기 매도 가격 빼기 매도 경비하면 순매도액 나오죠. 거기서 어떤 게 있어요? 미상환 저당 잔금 나오죠? 이 표현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빼주면 세전 지분 복귀액 나오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자본이득세, 세법으로 따지면 양도소득세를 빼주면 세금 뺐으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제가 다 외우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분 복귀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구조 한번 봐봐요. 제가 어떤 구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얘 매도 경비 빼주잖아요. 그럼 순매도액 나오는 거 맞죠? 거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 또는 저당 잔액
이걸 빼주면 세전 지분 복귀액 나오는 거 맞고 그냥 귀찮으니까 지복 그럴게요. 지분 복귀액.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이득세도 되고 그냥 양도소득세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요걸 빼주게 되면 세후 지분 복귀액 되는 건 요 구조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쪽 비교해 볼까요? 자, 영업수지 계산 공식이고 얘는 지분 복귀액 계산 공식 맞죠? 물론 맨 위에 매도 가격이라고 있겠지만 그거 없다고 보고 양쪽 보세요. 둘 다 경비 빼나요? 얘는 영업 경비고 얘는 매도 경비잖아요. 양쪽 모두 비용자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양쪽 모두 비용을 빼주면 무슨 돌림이 나와요? 순자 돌림 나오는 거 맞죠? 양쪽 모두 자 부채 서비스액도 원금이자 빚 갚는 거고 미상환 저당 잔금이 뭐요? 빌려온 돈 중에서 미상환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돈 빚 갚으란 얘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부채 서비스액 뺀다는 말이나 미상환 저당 잔금 뺀다는 말이나 둘 다 빚 갚는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둘 다 빚을 갚으면 무슨 말이 나와요? 세전. 그리고 둘 다 세금을 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세후.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구조냐? 소득이득의 계산인 영업수지든 자본이득의 계산인 지분복귀액이든 간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계산의 공식 구조는 첫째, 실판 보시면서 양쪽 모두 비용 빼고 빚을 갚고 세금을 내는 구조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또 표현상 양쪽 모두 비용을 빼면 순자가 나오고 빚을 갚으면 세전자가 나오고 세금을 내면 세후자가 붙는 구조가 완벽히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느냐? 이 구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 공식을 전혀 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가로놓기 문제는 그냥 맞추는 문제 아닌가요? 공식 자체를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 무조건 비용 빼고 그 다음에 빚을 갚고 그리고 세금을 낸다. 근데 비용을 빼면 순자 돌림 나오고 빚을 갚으면 세전자가 나오고 무조건 세금을 내면 세후자가 붙는다. 이 구조만 알고 있어도 저 표현 같은 거 외우지 못해도 가로놓기 문제, 어떤 순서 문제 금방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식을 보면서 언제 저걸 외우나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공식에 왜 저런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구조를 먼저 파악하라고요. 구조 한 번만 파악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니 우리 같아도 전기, 전화, 수도요금 뺀 뒤에 아직 갚지 못한 돈 있으면 빚 갚고 나서 세금까지 최종 빼고 나서 세금까지 빼고 너 얼마 남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한 순서라고 이게 일부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출제자들이 이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또 문장 표현상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본 수업 들어가서 다 이제 바뀌어지는 표현들이 말씀드릴 거고 또 거기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문제 풀다 보면 아 이렇게 출제자 내는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럼 금방 이 부분의 문제는 풀어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면 되는데 우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 자체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왜? 일단 숫자만 나오면 싫은 거야. 싫고 짜증나고 막 떼찌 하고 싶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포기했다고 했을 때 그럼 작년처럼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오면 어떻게 문제? 10문제면 4분의 1이 25% 아니에요? 25%를 포기하고 나서 합격하려면 나머지 문제를 거의 다 맞춰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하기가 쉽진 않은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 계산 안 되니까 못하게 계산 문제 그렇게 내느냐 나쁜 놈 어렵게 내지 마 해놓고 막상 계산 문제 많이 나오면 왜 그때 안 해줬냐 게시판에 도배가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년에 다음에 또 열심히 또 문제를 풀어줘 계산을. 근데 뭐예요? 그 해는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 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넣냐. 이거 전부 결과론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누가 예측할 수 있냐고.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 학습 과정 속에 계산이 포함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준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해준다고 뭐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다 결과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계산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왜? 계산을 다 못한다더라도 아무리 계산이 많이 나와도 나머지 70점은 전부 한글이거든. 오케이? 그럼 70점 중에서 내가 뭐 한 4-5문제 빼고 다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출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란 말이에요. 계산을 포기할 것 같으면 한글 문제를 다 맞추든지 한글도 그 말장난 심하면 좀 힘들어요. 이럴 것 같으면 계산을 한 2-3개라도 해야 하든지 이걸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한쪽만을 선택하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머리를 쥐어뜯고 계신데 계산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앞으로 하다 보면 그냥 돼요. 어려운 거 안 나온다니까 글쎄.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일단 현금 수준 측정 부분은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우리 아까 앞에서 요 원래 순영업수익에서 원리금 상환액,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 빼면 세전 현금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남의 돈 없이 전액 내 돈, 전액 자기 자본 또는 전액 지분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면 빚 없으니까 뺄 거 없고 그럴 땐 순영업과 세전 현금 수집값이 같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분 복귀액도 요 미상환 저당 잔액의 뜻이 뭐냐? 은행에서 빌려온 돈 중에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돈 있으면 갚아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근데 얘도 만약 문제의 조건 속에 전액 지분 투자 이 말 나왔다면 아니 처음부터 빌린 돈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빌린 돈이 없으면 당연히 갚지 못하고 남은 빚도 없겠죠. 그러면 그때는 요거 뺄 거 없으니까 역시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 복귀액이 같을 수도 있죠. 어때요? 구조가 너무 같지 않아요? 전액 지분 투자 이 말 나오면 영업수지 쪽도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전액 지분 투자는 조건이 붙게 되면 지분 복귀액도 어디에요? 순매도액 맞죠?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 복귀액이 역시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요 계속 반복될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앞뒤에 공식 그 표현만 바뀌었지 구조가 완벽히 똑같다 이런 느낌을 점점 깊게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굳이 공식 외우지 않아도 요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혀 이 공식에 대한 부담을 떨치셔도 괜찮아요. 이 부담이 있으니까 싫어, 어려워 이런 선입관 때문에 투자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6번을 보면 투자 분석 기법 나오는데 이게 뭐냐? 투자 분석 기법은 다른 말로 타당성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차피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 수익의 획득이 목적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수익, 떡고물이 나오는가를 정확히 측정, 계산할 수 있어야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없구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예쁘게 말하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정확한 투자 수익을 예측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할까 말까, 즉 투자에 대한 선택과 기각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투자 분석 기법 또는 타당성 분석 기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말은 요란하게 표현되지만 결국 뭐다? 우리 입장에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정확한 수익을 측정함으로써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면 굉장히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일단 구조를 먼저 따져보면 얘도 구조부터 비교하셔야 돼요. 일단 구조상 타당성 분석 기법은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왜 화폐의 시간같이 배울 때 뭐 현가계수, 내가계수, 또 현가,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꾸는 작업을 두 글자로 할인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앞으로 할인이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장 속에는 현재 가치란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할인자가 들어갔죠. 그럼 할인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가치든 미래 가치든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건 돈 가치를 따진다는 얘기 아니냐고. 금액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실제 가치를 따져서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할인 방식은 결국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방법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목만 먼저 보면 두 번째는 비할인이죠. 그럼 얘는 할인한다, 하지 않는다. 할인하지 않는다. 부정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현재 가치로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현재 가치로 만들지 않으니까 할인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썼다는 건 결국 돈 가치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기 때문에 비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요령 이 문제를 읽거나 풀 때 그 문장 속에 할인자가 붙었다. 첫째, 넓은 의미로는 돈 가치를 따진다의 의미고 좁게는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할인자가 붙었는데 문장 속에서 뭐 돈 가치를 안 따진다는 퉁, 현재 가치가 아니라 뭐 미래 가치라는 퉁 있다고 말 나오면 해석할 필요조차 없이 문장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요령이라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 나중에 보면 물어보면 뭐 이렇게 별다른 설명도 못하고 아는 건 없는데 아니 문제만 풀면 정말 점수는 잘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뭐냐? 이런 요령을 아는 분이에요. 응? 자, 할인자 붙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문장 속에 당연히 현재 가치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돈 가치를 따진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할인자가 있는데 뭐 미래 가치라는 말이 붙거나 또는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요령만 알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답은 구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면 제발 빨리빨리 습득을 하시라고. 그래야 나중에 고생이 없어요. 미리 좀 알아들으셔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할인 방식에 뭐가 있느냐. 순현가법. 저는 벌써 그 제목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져요. 순현가법. 이걸 줄여서 Net Present Value NPV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내부 수익법인데 이건 Internal Ratio of Return이라고 해서 IRR이 약자예요. 세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이거든요. 내 수익성 지수법은 Profitable Index라고 해서 PI법이라고 하고 네 번째가 현가 회수 기간법이에요. 자,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일단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나올지라도 걔는 돈 가치를 따지는 방법이라고 해야지 돈 가치 안 따집니다 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회수기간법 앞에 현가란 말 붙었죠. 그럼 현가는 우리 배운 거 있어요. 현가는 무엇의 준말이다. 현재 가치의 준말이다. 그러면 현재 가치든 미래 가치든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일단 돈 가치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응용해봐요. 회수기간법이 나왔어요. 근데 현가란 말이 없더래. 그럼 현가란 말 없이 그냥 회수기간법만 나왔다면 걔 돈 가치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돈 가치 따질 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두 개 있다. 근데 현재 가치 줄이면 현가, 미래 가치 줄이면 내가. 그럼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돈 가치를 따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회수기간법이 뭔지는 몰라도 앞에 현재 가치의 준말인 현가란 말 붙었으니까 일단은 돈 가치를 따지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뒤집었을 때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앞에 현가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현가란 말이 있어야 돈 가치를 따지는 방법인데 그 말이 없어? 그럼 얘는 그냥 회수기간법만 나왔다면 걔는 돈 가치 따지는 방법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비할인 방식 중에 하나가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럼 위아래 비교해 보라고요. 현가란 말이 있냐 없냐는 차이 아니요. 오케이? 근데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괜히 이론적으로 뭐 문장 외우려다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둘 다 회수기간법인 건 한데 앞에 현가란 말 자체가 현재 가치의 줄임말이니 결국 현가란 말 붙었으니 위쪽 방법은 돈 가치를 따지는 방법이지만 아래쪽은 현가란 말 없으니까 돈 가치 따지지 않는 방법 아니요. 이렇게만 비교하면 될 것을. 그냥 그 문장 알지도 못한 문장을 외우려고 달려드니까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이란 것이 있어요. 근데 어림셈법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수행률법이나 승수법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어림셈일 때 이 셈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값을 구한다, 뭐 계산한다, 이럴 때 셈한다 그런 거 맞지요? 근데 어림이란 말은 그까이 거 대충입니까?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까이 거 대충이죠. 그러면 제목 자체가 그까이 거 대충 계산이라면 어림셈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그런 말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외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왜? 어림셈이란 말 자체가 그까이 거 대충 계산인데 그럼 당연히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단점이지. 뭘 그걸 제목을 따로 외우고 내용을 따로 외우냔 말이 되지.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 해석해 보면 그만큼 여러분 암기량이 줄어요. 그리고 금방 이해가 가고 그럼 속도 빨라지고 양 줄면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지 그게 저조차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면 회계적 이익률법 그런 게 있는데 걔는 그다지 문제로서의 중요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이렇게만 비교하자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요. 문제가 간단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섞어 놓는다고 이걸. 방법의 명칭 섞어 놓고 너 이 문장 마저 틀려. 구해봐!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가장 단순한 문제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OX 한번 해봐요. 자,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중 수년가법, 내부술법, 수익성 지수법 및 회수기간법 등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기법에 해당한다. OX. 뭐 때문에? 요거. 현가자 빠졌잖냐고. 그런데 어설프게 대충 외우신 분들은 회수기간법은 어서 좀 들어봤걸라. 왜? 위아래 둘 다 회수기간법은 똑같잖아요. 그럼 회수기간법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데 그게 현가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순간에 안 보임. 생각이 나지 않음. 그럼 대략도 공부하신 분들은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간단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은근히 많은 사람이 틀렸다. 그만큼 대충 공부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수험생들이 우리가 대충 하지 마세요. 이왕 할 거 빡세게 정확히 하십시오. 오케이? 근데 수준이 난이도가 높든 낮든 똑같이 2.5인겨. 그렇잖아요. 쉬운 거 많이 맞추면 됐지. 풀지도 못한 어려움을 붙잡고 있어봤자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득이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잠깐 쉴게요. 이 네 가지 방법이 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방식인 건 맞죠? 그러나 조심할 것. 이 중에서 수익성 지수법과 이 세 가지 방법은 묶어서 또다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쉬었다 다시 하겠지만 뭐 좀 조심하자. 1, 2, 3, 4. 네 가지 방법 모두 할인 방식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현가회수기간법은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에는 포함이 안 돼요. 오케이? 저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자? 현가회수기간법은 할인기법 또는 할인 방식에는 포함이 되나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장래의 현금수지, 앞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할인한다. 즉 현재 가치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가회수기간법은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점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 모르겠거든 그냥 어떻게만 구분하자. 현가회수기간법은 할인 방식에는 속한다. 그러나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해도 답은 맞춰요. 오케이? 예, 잠깐 쉬었다 갑니다.